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요즘 많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매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방금 속보로 뜬 바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가 109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닷새째 1000명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3단계 진입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진입은 막아야 되겠는데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백신 하나도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분기에도 백신을 우리가 접종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내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그 핵심 이익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한 양산 생활을 보장하는 데만 집중된 정책과 전략으로 일관해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나락의 처지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려스러운 국면이 또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완전히 비상에 걸렸어요. 바로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있어요. 국내 정보기관이 있고 해외 정보기관이 있고 과거 KGB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해외 정보기관이 SBR인데요. 이 SBR 측에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 해킹 작업에 최근에 나선 것이 미 정부 당국, 즉 FBI를 비롯한 관련 정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NSC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 중요 정보기관, 특히 미국의 핵 안보국까지도 침투한 징후가 이미 포착이 됐어요. 이 정도 된다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해킹 기술 세계적인 수준임이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술을 러시아 혼자만 갖고 있겠느냐? 아니다. 누가 갖고 있겠느냐?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북한이 가질 수 있다. 북한의 해킹 요원과 그리고 기술은요, 러시아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해킹 요원들을 북한은 키우고 있어요.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 해킹 요원들을 전문화시키는 교육 체계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해킹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더군다나 제재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해킹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탈취해가지고 그들의 이 외화 자금난까지도 지금 해결하는 그런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미국의 핵 보안국까지도 침투할 이 해킹 기술을 북한이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을 과연 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아직도 김정은이를 껴안기만 하고 대화의 장에서 되지도 않는 핵 문제만 다루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빌미로 해서 이 대북 경협, 말하자면 본물만 터주면 김정은이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은 착각과 위시풀 싱킹에만 사로잡혀 있는 현 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렇게 핵 보안국까지 뚫릴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도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직도 정치인인지 과거의 DJ 정부 때의 문화공부 장관인지 비서실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야말로 얼굴을 아예 까놓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핵 보안국이라든가 상무부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만 지금 해킹하고 있느냐? 상무부, 재무부, 핵 보안국 아니다.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 대규모 해킹 공격이 확인이 돼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대단한 재벌 기업들 인재와 그리고 이 인재 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만 믿지 마시고 기업 자체로서도 이러한 이 방업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될 이제 시점에 와 있어요. 그 맨 첫 번 이 풍선을 띄워 올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어젯밤 11시가 넘어가지고 긴급히 언론 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어젯밤에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철수 당 대표가 결국은 서울시장에 나오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그야말로 목전에 와 있고, 과연 이 안철수 카드가 어느 정도로 우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말 야당이 야권에서 여당을 이겨낼 그런 서울시장 선거가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로 급선하게 된 결정적 요인들은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제 안철수 당대표가 이렇게 보궐선거로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출마의 변으로 맨 먼저 나온 것은 결국 뭐였었냐면은 이 공수처 강행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 실망이 많이 컸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안철수 당대표로 하여금 서울시장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철수 당대표는 여러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장은 전혀 안중이 없다. 내후년도 대선에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중도 실용정치 실현을 위해서 대선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무엇이 안철수 시장의 당대표, 이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하게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갈 텐데요. 지금 사실 안철수 당은 국회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태규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태규, 권은희 뭐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직 의원의 권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장 외에 있는 유력 인사들,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내부로 불려주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 예컨대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분들이 안철수 옛날 서울대 교수를 이 정치판에 끌어들인 주요 멘토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로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민심의 흐름, 또 여론의 흐름도 많이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자 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이라는 중대한 중차대한 자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3선까지 하게 된 결국 원죄는 안철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기억에 3, 4%밖에 되지 않는 박원순이를 갖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3번씩이나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준 사람은 바로 안철수고, 그 책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자해지자에서 이거를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3명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 갖고는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대선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즉 이 폴리티컬 네트워킹과 이 바탕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일대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와 이 전략을 가지고서는 당 쇄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도 불과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선도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의 위상은 확 바꾸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산도 띄워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그나마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되어 있고,
이미 본인은 2번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도 이 공수처 전국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독점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파쇼 반드시 종결해내겠다. 이런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야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잠룡들, 국민의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별로 지지율이 전부 다 5,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22%에서 28%까지 치솟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홍준표 의원 다음으로 한 5, 6%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이러다 보니까 야권 잠룡들의 주가를 좀 올리는데 본인이 리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서너 가지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밤중에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잠시 1시간 후쯤 되면 안철수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지금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철수 대표와 이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야권의 단일화 선수가 나올 것이냐. 그가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범야권의 단일 정당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빅 엄브렐라가 이제 켜진 것이냐, 펼쳐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2022년도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 하면 국민의힘 아니겠어요? 어쨌든 백석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권에 있는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은 이 안철수 카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비대위 체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미 하나의 선례가 있어요. 옛날에 박원순과 그 다음에 박영선. 사실상 이 박영선이 그 당시는 야당의 후보였어요. 그리고 박원순은 느닷없이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후보 단일화 최종적인 이 카드는 당시에 박원순과 박영선의 단일화 카드를 원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만약에 단일화를 않는다고 한다면 2022년, 22년 대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안철수가 이쁘거나 믿거나를 떠나서 큰 대승적 상황에서 현재 여권의 정권 재창출 기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합법적 틀 안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인 호불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큰 틀에서 그야말로 야권이 서울시장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방안으로 계산을 달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권 통합은 이미 국민의힘이 탄생하기 전에 4.15 총선 직전에 서둘러서 만들어진 야권 통합.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세석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안철수당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 공천에서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 통합은 일단 시작했다가 지금은 정지된 상태에 있는데 이 정지시킨 브레이크를 다시 푸는 효과를 갖도록 이 큰 틀에서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대선에서 여대 야로 1대1로 붙여도 힘겨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나 많아요. 공수처도 있죠. 그 다음에 본주도 있잖아요. 여당은 지금 현재 포퓰리즘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재집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됐든지 국민의 후주머니가 사정이 어떻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체 창출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 전에 가지고 있는 여권의 그런 장치 그리고 수단은 야권에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밀리는데
야권이 분열된다. 이거는 보나마나한 선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건 가설적 시나리오인데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될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가 더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판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키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키를 가지든지 간에 일단 현 단계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이겨야만이 2022년도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야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는 상황에서요. 여당에서 지금 이제 또 많은 또 고민이 생겨요. 한 자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만약에 안철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선 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돌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선으로 넘어가는 대선 후보로 뛸 생각에 지금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야권에서도 지금 현재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로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분들은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출마 선언을. 근데 지금 출마 선언한 인물들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어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같이 전 의원처럼 이런 분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철수와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후보지가 완전히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모멘텀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당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는 바로 뭐냐. 이제는 그러면 추미애인데 이 추미애 카드 지금 서울시장을 노린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총리, 그게 안 되면 대선, 뭐 동시 패션 다 이렇게 지금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딜레마는요. 추미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서울시장 자리를 내놔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미애가 여권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 5선에 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윤석열을 징계까지 카드로 밀어붙인 그다음에 혁혁한 공약을 세웠는데 추미애가 낼 카드 들이밀 이 계산서가 왜 없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임명직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임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지금 문바들 세계가 말이죠. 굉장히 추미애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불과 청원 올린 지 한 이틀 만에 거의 이제 30만에 육박할 정도로 추미애를 딱 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바 세계들이에요. 이 문바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들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바들의 지지 열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결국은 추미애가 내밀을 이 하나의 보상인데요. 이 보상 카드인데 이 계산서 여당에서 받아주기가 또 쉽지 않은 측면에서 딜레마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또 이해찬 대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누구 시키냐 이거 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박범계 또 이용구 현 차관 이런 사람들 또 소병철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아니다. 거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현재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바로 추미애를 문바색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결정적 이유는 지난 15일 날 이해찬 전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사장들이 특별 대담에 출연해가지고 이번에 180석의 힘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줬는데 바로 그게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윤석열 총장 징계가 딱 됨으로써 검찰 개혁을 위한 두 개의 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하면 카리스마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다시 문바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바들 세계에서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해찬 대표를 갖다가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추천하다. 이해찬 전 대표라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사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이 영향력, 중량감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당 대표 선거, 원내 대표 선거가 있게 되는데 벌써 이분들이 이해찬 대표 뒤에 줄을 서고 있고 또 이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원식 지금 현재 내년 대표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우원식 의원도 이해찬 대표한테 후원회장을 부탁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2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당, 그다음에 야권 이런 지금 큰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권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이 조폭식 민주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이 조폭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에 나와서 종식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썬데이의 썬데이 칼럼 이훈범 칼럼니스트 대기자가 썬데이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요. 조폭 정치의 짓밟힌 민주주의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칼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든 야든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원이면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각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데만 민심의 흐름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폭식 민주주의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의 글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졸개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숨었던 보수가 정의 실현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의 이 분노와 그리고 민심의 흐름을 알려주는 국민의 대표가 지금 현재는 사라진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악법이 마구잡이로 개정 통과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는 조폭 정치의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거부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종언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인가? 유신 때도 오공화국 때도 독재는 늘 입법에서 출발한 합법의 얼굴을 했었다. 심지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도 그랬다. 먼저 칼럼에서는 실업 위기에 몰린 정치권을 걱정했었다. 미래학자 존 나이비스트의 예견대로 미래사회에서 정치인이란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대로 가면 정치인은 실업자가 아닌 범죄자가 될 것 같아 보인다. 그것도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폭 폭력 집단이다. 이미 검찰총장의 징계 강행을 통해 정치의 조직폭력화를 우리는 목격했다. 보수는 뒤에 숨고 배신자 처단을 명령받은 행동대장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면 돌개들이 개떼처럼 몰려와 공격하는 걸 말이다. 그러고 나서 보수가 나타나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하는 장면, 조폭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무솔리니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그는 말했다. 폭력은 도덕적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48년 걸려서도 안 되던 일을 겨우 이틀 만에 해치웠기 때문이다. 그의 발밑에는 민주주의 송장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빈사 상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 빈사 상태의 민주주의, 조폭식 민주주의를 막아보겠다. 이래서 서울시장 선거로 이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일단 11시 긴급 기자회를 통해서 그 출마의 별을 한번 들어보고 또 제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방송 논평 마음에 드시면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두 분만 시청자 한 분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금방 70만 대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튜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안보정론이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십사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